생텍쥐페리의 내 안에 살해된 어린 모차르트가 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먼저 저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나 귀족 출신 집안에서 평화롭고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21년 공군에 입대해 조종사 면허를 따면서 본격적인 비행사로서의 삶이 시작되며 1931년 출간한 야간 비행이 페미나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서 대대적으로 이름을 알립니다. 그 후 정치적 입장이 불안해지면서 미국으로 망명해 전시 조종사, 어느 인질에게 보내는 편지, 어린 왕자 등을 발표합니다. 어린 왕자 출간 직후 프랑스 비행 중대로 복귀한 그는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찰 비행에 나섰으며 1944년 7월 30일 귀환하지 못하고 상공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책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아름다운 글입니다. 제가 감명 깊었던 부분들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텍쥐페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련을 함께 겪은 동료들 간의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이며 인생의 참된 가치는 돈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흘러간다. 우리는 우선 자기 자신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수년에 걸쳐 나무를 심었다. 하지만 세월이 이 작업을 그만두게 하고 나무를 베어나는 날이 온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우리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떼어내간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애도에는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말 못할 애석함이 뒤섞인다. 이상인 메르모즈와 먼저 간 다른 동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어떤 직업의 위대함이란 어쩌면 무엇보다 인간을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을까. 진정한 호사란 인간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오직 물질적인 부를 위해 일하다 보면 스스로 자신의 감옥을 만들게 된다.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재와 같은 돈으로 우리는 자신을 고독하게 가둔다. 내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여운을 남긴 사람들을 찾고 남다른 의미를 지녔던 시간들을 결산해 보면 그 어떤 부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반드시 발견해 내리라. 메르모즈와의 우정처럼 함께 시련을 겪으며 우리와 영원히 맺어진 그 어떤 동료와의 우정도 돈으로는 살 수 없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제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텍쥐페리가 추락사고를 당한 후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한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사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없이 19시간을 생존해 있다. 그런데 지난밤 이후 우리가 무엇을 마셨지? 새벽녘 이슬 몇 방울이 전부이지 않은가. 하지만 북동풍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며 우리 몸에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를 약간 늦추어주고 있다. 그 가림막은 또한 하늘에서 높은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구름들이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온다면, 그래서 비가 내린다면. 하지만 사막에는 비가 절대 오지 않는다. 프레보, 낙하산을 삼각형 조각들로 자르자. 그리고 그걸 돌로 땅에 고정시키자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새벽에 천을 짜서
연료 탱크에 이슬을 모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별들 아래서 하얀색 천 조각 6개를 일렬로 깔았다. 프레보는 연료 탱크 하나를 해체했다. 이제 날이 밝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프레보는 파편들 속에서 기적적으로 오렌지 하나를 찾아냈다. 우리는 반씩 나눠 먹었다. 나는 몹시 흥분했지만 20리터의 물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주 미미한 양이었다. 나는 모닥불 옆에 누워 빛나는 오렌지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 하나의 오렌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또한 생각한다. 우리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불변의 진실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는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오렌지 반쪽이 내 생의 가장 큰 기쁨들 중 하나를 가져다 주다니. 나는 등을 대고 누워 오렌지를 핥으며 별똥별 개수를 세어본다. 잠시일지라도 한없이 행복한 내가 여기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책의 제목에 대한 내용이 2번 나오는데 지금 읽어드릴 부분은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한 번은 러시아에 있을 때 어떤 공장에서 모차르트 음악이 연주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그 일화에 대해 글을 썼다. 그리고 욕설이 적힌 200통의 편지를 받았다. 나는 싸구려 카페에서 들리는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노래를 모를 뿐이다. 대신 그 카페 주인을 원망한다. 그가 인간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게 싫다. 예, 이 책의 제목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는 부분이었고요. 뒷부분에서는 자신들을 구해주는 베두인에 관한 글을 씁니다. 이 부분을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구해준 리비아의 베두인이여, 그럼에도 당신은 내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질 것이다. 나는 당신 얼굴을 결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내게 인간이고 그렇게 모든 인간의 얼굴을 동시에 하고 나타난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얼굴을 유심히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알아보았다. 당신은 가장 사랑하는 형제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당신을 알아보리라. 당신은 고귀함과 자비를 두르고 마실 것을 내려주는 귀인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당신 안에 있는 내 모든 것들, 내 모든 적들이 내게로 걸어온다. 그러니 이제 나는 세상의 적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인간의 진정한 욕구와 그 만족은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관한 내용과 좋은 교육에 관한 생텍쥐페리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온갖 업무에 톱니바퀴 속에 끼어 선구자의 기쁨, 종교의 기쁨, 지식인의 기쁨을 금지당한 채 사는 이들이 있다. 그들을 고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욕구를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프루틀린의 휘곡에 나오는 소시민, 마을의 정치가 내면 세계에는 무감각한 기술자가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 그들은 교육은 잘 받을지 몰라도 교양까지는 쌓지는 못한다. 교양을 쌓는 것이 공식을 잘 암기하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문화에 대해 보잘것없는 식견을 가지게 됩니다. 전문학교의 열등생이 데카르트나 파스칼보다 자연과 자연 법칙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사유의 과정도 그럴까? 이 부분은
책의 제목에 나오는 내용에 관해서 생텍쥐페리가 두 번째이며 또 마지막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모차르트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나는 어떤 부부 앞에 앉았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이가 겨우 비집고 잠들어 있었다. 아이가 잠결에 뒤척였을 때 그의 얼굴이 등불에 드러났다. 아,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굴인가. 저 부부로부터 이런 황금빛 열매 같은 아이가 태어났다니. 저 무거운 누더기 더미에서 이토록 매력적이고 우아한 걸작이 태어났다니. 나는 그 매끈한 이마, 뾰로통하게 내민 부드러운 입술 위로 몸을 숙이며 생각했다. 이건 음악가의 얼굴이야. 여기 어린 모차르트가 있구나. 여기 생명이 아름다운 약속이 있구나. 그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어린 왕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 어린 모차르트도 다른 이들처럼 금형 기계에 찍힐 테지. 그리고 모차르트는 악취가 나는 라이브 카페에서 썩어빠진 음악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차르트도 죽은 것과 다름없다.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은 절대 저들을 동정해서가 아니다. 영원히 벌어져 있는 상처를 동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저들은 그 상처를 느끼지 못한다. 여기서 상처받고 피해 입은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인류이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울퉁불퉁한 저 사람들도 저 추함도 아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각자의 내면에서 살해당한 모차르트이다. 오직 정신만이 진흙에 숨결을 불어넣어 인간을 만들 수 있다.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의 작품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